안녕하세요. 네. 로지크 과학학원의 원장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경입니다. 저희가 오늘 좀 요일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 주신 분이 많은데 좀 참석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다루는 학문이 과학이라 보니까 과학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된 상황의 해결법을 찾는 그런 과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암기를 하려고 해서 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식이 기억되는 이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그 공식은 다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또 문제를 보는 시각을 좀 새롭게 해서 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성적까지도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교육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고 제가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제 몸에 저희 선생님들한테 그냥 배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예비 고이 어머님들이시고 예비 고이는 이제 지금부터 사실 1년 동안은 내신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지금 방학 기간 동안은 방학 특강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신은 이제 1년에 4번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내신이 한 8주 정도 나오는데 처음에 3, 4주는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 5주는 계속 레벨업 하면서 문제를 풀어서 내신 대비를 합니다. 이건 이제 예비 고3의 수능 대비 과정이고 그 2학년의 내신 대비 과정은 고3으로 치면은 여기 12월에서 상반기까지의 공부가 이제 2학년의 내신 대비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겨울 방학 때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과목이 많죠. 여기에서 일단 지금 이 겨울방학 시간이 그래도 이제 시간을 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걸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원, 화원, 생원 선행을 한 번씩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제 그때 너무 지나치게 막 못 견딜 정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은 심화 특강을 하는 거를 좀 더 권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물원, 화원, 생원이 처음이고 혹은 예전에 했지만 너무 오래전에 했고 그때 정말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기억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물화생 기본 특강을 권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표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시간표도 저희가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그냥 방학 특강이 있고 심화 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이 방학 특강과 심화 방학 특강은 차이를 조금 이따가 페이지가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좀 포기하지 않고 1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바뀌겠지만 지금의 내신은 이제 9등급제라 보니까 이제 상위 등급 받기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내신을 빨리 포기하는데 이게 내신을 수시로 꼭 대학을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실 내신 공부가 이제 과탐은 정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정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난번 시험은 좀 만족스럽지 못했더라도 대신 이번 진도부터는 내가 잘 해놔서 정시를 위한 이제 출발선을 좀 앞당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떤 학생도 이렇게 한 번의 시험도 막 5일씩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매일 똑같은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안 나오는 시험도 있고 또 의외로 잘 보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건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사실 시험 직전까지 나가요.
그래서 학교의 진도를 따라가다가는 사실 시험 대비를 그냥 안 하고 시험을 보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당연히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것부터 숙제하고 나면 이제 안 다니는 거 공부해야지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보는 게 더 편한 방향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또 학원을 다니는 게 좋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재의 과탐은 사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푼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이거를 풀어서 맞았어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긴 식을 쓰고 시간을 들였는가. 그러니까 긴 식을 쓰고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푸는 거는 사실 그게 시험 점수로 높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거를 더 빠르게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포착을 하고 식을 짧게 써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만 이제 시험날 시간 안에 문제를 많이 풀고 또 득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진짜 과탐은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예요. 왜냐하면 각 학교들에서 이제 내신 문제가 그냥 수능 모고 기출 문제 그냥 좀 변형해서 나오거나, 또 고3들이 수능 특강 보잖아요. 수능 특강 변형해서 나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3의 상반기 공부와 완전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2 그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가, 수능 모고 문제랑 정말 비슷하게 출제돼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하투, 생투, 지투의 문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학교 일 하시느라 바쁘신데 또 양질의 높은 수준의 변별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 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좋은 문제를 쓸 수밖에 없고, 또 학생들이 다 수능을 해야 하니까 수능 연습시킨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와 동일하고, 이제 무엇보다 일단 양은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양을 많이 하는 것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점점 심화하면서 양을 늘려야 합니다. 처음에 실력이 별로 없을 때 뭐 문제수 많이 푸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공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력이 쌓임에 따라서 내가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문제집 수를 5건 풀었다, 6건 풀었다 보다는 사실 2~3건 풀었어도 거기에서 틀린 것들을 내가 다시 풀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문제를 나중에 다시 보면 그걸 다시 오답 정리를 하지 않은 친구는 무조건 다시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전에 그 틀렸던 그 사고의 과정대로 학생은 문제를 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가장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이게 수능 과목으로 연결되니까 제대로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 제대로 탐색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제가 일단 물리니까 물리를 말씀드리면 대단원이 총 3개의 단원인데, 처음에 1단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학단원이고, 이제 보통은 역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사이즈가 크게 나와요. 하나의 문제를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개념과 원리가 많아요. 그리고 그걸 찾기도 조금 어렵고, 또 그걸 식을 잘 이렇게 배치를 해서 또 풀이하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원을 할 때 이거는 진짜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포기하기가 쉽지만, 또 물리가 2단원, 3단원은 또 할만해요. 근데 또 생명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단원들은 할만한데, 이제 신경계, 유전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어려워져서 내가 수능으로 생명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한 중간쯤에 2학기 정도 돼서 생명도 내 길이 아니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운 단원도 있고 어려운 단원도 있고, 이건 모든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단원들을 내가 합산을 했을 때 결국에는 가장 좋은 점수를 낼 것 같은 과목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탐색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제 단원별로 이제 뭐 표현은 킬러 문제라고 말씀드릴게요.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보통 수능의 20번 문제, 19번 문제,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고3은 시간이 많거든요. 1년 내내 수능 공부를 하는데 고2로서 19번 문제, 20번 문제를 봤을 때는 아, 내가 이걸 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 고3이 되면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결국은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1년 동안 붙잡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것도 학생이 좀 예측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어려운 문제까지 모든 단원을 탐색해서 이제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 학원 내신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별 내신 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과학은 학교별 내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마다 들어있는 이제 지문이 다르고 작품이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사실 과탐은 이제 모든 교과서의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원과목은 특히나 모든 학교가 거의 동일 진도로 나가요. 그리고 뭐 문제가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뭐 지식형 문제도 있고 뭐 추론형도 있고 뭐 자료 해석형도 있고 또 뭐 계산형도 있고 할 텐데 어떤 학교는 한 유형만 내 이런 학교는 없어요. 다 골고루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난이도도 뭐 난이도를 10가지라고 둔다면 뭐 특정 난이도의 문제만 내는 학교는 절대 없습니다. 1에서 10까지의 문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모든 학교의 내신을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학교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개인별 맞춤형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점점점 그 물원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한 번 듣고 왔다 두 번 듣고 왔다 해도 내신 대비를 시킬 때 보면 또 차이가 확 커져요. 그래서 학생별로 지금 단계에서 이 학생한테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이제 맞춤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사실은 성적으로 연결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은 일단 제가 봤을 때 돌아오는 학원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학원이 뭐 이렇게 대형 학원도 아니고 학생 수가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뭐 매해 이렇게 핫 플레이스인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니다가 중간에 그 학원으로 옮기더라도 결국에는 꼭 다음에는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선행했던 친구들이 이제 고3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탐을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으로 선택을 한다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문제가 다 수능, 모고, 기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시키는 것이 자히스토리고 기출 문제집이고 뭐 혹은 마더텅 풀수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어떤 학교는 뭐 EBS 개념 완성을 꼭 교재로 한다거나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공부를 시킵니다. 이건 보시면은 이게 영덕여고를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영덕여고는 수능 특강에서 물리원 문제를 항상 내세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건 지금 수능 특강 두 번째 보는 친구를 위해서 이게 사실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지웠어요. 다 1번에서 5번까지를 다 지웠고 그 다음에 이걸 완전히 똑같이 내진 않으시고 보기 변형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기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이면 사실 훨씬 정답률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객관식 치워버리면 훨씬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렵게 공부를 시켜야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기를 추가를 해서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관리면은 뭐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어머님하고 소통을 하기보다는 학생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뭐 특히 진짜 내신 기간에는 거의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카톡으로 뭐 숙제 어디까지 했는지 뭐 아니면 학생이 이번 주는 수행 평가 때문에 다는 못 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낸 것 중에서 얘가 좀 더 우선적이니까 이걸 먼저 하자라고 하던지 뭐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해야 할지 이런 걸 학생하고 직접적으로 매주 소통해서 체크하고 또 뭐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 보니 뭐 시험을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너무 붕 뜨고 또 못 보는 대로 좀 의기소침해져 있고 하니까 이제 독려하면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부원장님 카톡인데 학생이 질문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가끔 영상으로 이렇게 손풀이 영상도 보내주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물리는 바로 직전에 그 2학년 1학기 내신에서 이제 학생이 질문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건데,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좀 다정하시고 그래서 아마 다른 학원보다는 좀 질문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국영수랑 똑같은 시간을 배분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시작 시기는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과학을 그냥 버리고 3학년 때 과학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과학은 뭐 국영수에 비해서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성적이 잘 오르기는 하지만 고3 내내 두더지 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과탐이 뭐 6모에서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6모에서 7모까지 가는 동안 또 학생이 과탐에 시간을 많이 투입해요. 그럼 올라갑니다, 점수는. 근데 나머지 국영수가 떨어져요. 그럼 또 국영수 떨어지는 걸 또 올리겠다고 국영수 하면 당연히 또 과탐이 뒤로 밀려요. 그럼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똑같이 1대1 대 1대1로 배분을 하진 않더라도, 시간을 적게 배분하더라도 시작 시기는 동일해서 국영수가를 함께 성장시키면서 성취도를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3 내내 성적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수능에서 이 학생이 어떤 점수를 받을 것인가가 사실 또 예측이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좀 성장을 시켜야 되고, 또 모든 공부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시간과 역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다르고 두 번째 공부할 때 또 얻는 거 다르고 세 번째 공부할 때 또 얻는 게 다르거든요. 물론 완전 노배 상태에서 뭐 한 3등급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은 과탐에서도 되게 단순한 문제들을 무조건 내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등급, 1등급까지 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해서 시간을 좀 적게 배분하더라도 하는 게 좋고, 뭐 저는 지금 굉장히 제가 이 일을 한 지 오래됐어요. 전공도 제가 물리 교육이기도 하고 오래됐지만, 이런 저도 지금도 매년 저의 실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훨씬 더 하겠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국영수보다는 일단 양이 좀 작고, 또 수학에 비해서 과학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응용 반경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래도 성적을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최고점의 성적을 만드는 것은 수학보다는 더 쉽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모고나 수능은 수학보다 더 힘들게 쳐요, 친구들이. 더 어렵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 압박이 과탐은 심해요. 수학은 문제 수가 많은 만큼 시간도 훨씬 길고, 또 그 수학 문제 안에서 사실 한 20문제 정도는 쓱싹쓱싹 풀리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빨리 풀고, 그럼 나머지 어려운 몇 문제를 위해서 수학은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근데 과탐은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혹시 그 과탐 문제 보신 적 있으시면 생명은 이게 생명인지 국어 영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글자가 빽빽해요. 사실 물리도 요즘 글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도 안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될 정도로 시간 압박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물리 원이 총 4페이지인데 마지막 4번째 페이지가 이제 가장 어려운 페이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3번째 페이지까지 15분 안에 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고3들 재수생들 이제 모고 연습할 때 3번째 페이지 끝났을 때 선생님 몇 분 됐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8분 이러면 망했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시간 압박이 심합니다. 그럼 이제 수능 과목을 이제 뭘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2 내신으로 수시를 가자가 아니라 내가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잘 탐색해야 되거든요. 물리랑 화학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중학교 때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오는 친구가 많은데, 물리는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화학에 비해서 처음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 학생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근데 두 번째 공부할 때는 물리는 좀 갑자기 확 괜찮아요. 근데 화학은 오히려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
이전에 느끼지 못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수능을 볼 때에는 완성형이 될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내가 좀 어려웠냐 쉬웠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가장 고난도의 문제를 풀 때 물화생 중에서 내가 뭐가 풀렸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내신 공부하면서 내신 따라가면서 화학은 1단원 킬러인데 킬러라고 하는데 난 좀 할만한데 이런 화학이 잘 맞는 거예요. 또 물리도 1단원 역학 킬러라고 하는데 난 오히려 파동보단 오히려 역학이 난데 이러면 또 물리가 잘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제 1년을 내신을 열심히 해서 탐색해서 이제 수능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고 이제 난이도가 이랬던 건 진짜 오래 전이고 지금은 조금 지구과학은 좀 예외고 물화생은 이제 난이도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어렵고 지구과학은 공부할 때 자체는 물화생보다는 쉽지만 이제 매년 요즘에 수능 보면 항상 지구과학이 지금 제일 안 나오죠. 표점이 엄청 이제 모고하고 실제 수능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구과학이고 물화는 뭐 생명도 좀 그래요. 그래도 좀 확실한 편인데 지학은 그래도 좀 지식형이라 보니까 공부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서울대에 갔던 이제 낙생고 졸업한 여학생이 저한테 정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선생님 제가 1년 동안 시중에 있는 지구과학에 있는 모든 그 친구는 서울대 가려고 G2를 했어요. 근데 G2 모의고사를 안 푼 게 없는데도 시험엔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또 지구과학은 지구과학대로 조금 다른 성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잘하는 과목이 우선이기는 한데 그래도 1년을 되게 열심히 오랜 시간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내가 흥미를 어느 정도는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구과학 하다가 한 7월쯤에 도저히 이거 못 해먹겠다 하고 물리로 옮긴 친구도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흥미는 있으면서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이게 뭐 표점이라는 게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또 내년은 또 어떤 과목이 유리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무조건 이제 친구가 상위권 학교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1등급 목표로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물화생지 전부 다 맞거나 아니면 그 해 문제가 좀 어려워서 하나 정도 틀리거나 할 때까지가 1컷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과목이 유리하냐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구과학이 유리해도 시험 당일날 못 보면은 그거는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유리함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1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마지막 한 문제 정도 남기고 나머지 19문제는 내가 시간 안에 풀 것 같다. 이런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고 2등급이 목표라면은 사실 저는 2등급 과탐 2등급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2등급이 목표면은 킬러는 다 버리고 나머지는 다 맞을 수 있다. 특히 생명 같은 경우에는 유전 문제가 한 대여섯 개 나오는데 다 똑같은 난이도는 아니에요. 한 두세 개 버리고 나머지 2개 정도는 못 풀어도 생명은 그래도 항상 컷이 좀 낮은 편이라 그러니까 그 유전 문제 다 빼고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2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킬러는 다 버리고 나머지 다 맞을 수 있는 과목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 이제 목표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올해 수능 등급 컷인데 물리도 사실 올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했는데 작년에 47이었는데 올해 48이고 화학은 뭐 50점이고 이제 생원 지원이 올해 그래도 좀 등급 컷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원 문제가 학생들 표현으로는 아주 괴랄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제 2가 되게 좋았거든요. 물투 1컷이 뭐 42 뭐 이거밖에 안 되고 표점도 되게 높았고 심지어 문제 난이도도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2 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사고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올해 2 하라고 많이 권했었는데 또 이렇게 매년 많이 달라지니까 결국 뭐가 유리하냐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수능으로 물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외로 수학적 기술을 별로 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필요한 거는 사칙 연산밖에 없어요. 중학생들 선행할 때도 수학을 어디까지밖에 안 했는데 물리할 수 있냐? 사실 필요한 진도는 별로 없기 때문에 수학 뭐 그렇게 진도 뭐 어차피 고등학생이니까 진도 끝까지 나가 있고 수학을 뭐 이렇게 엄청 많이 쓰지 않아요. 심지어 오히려 이렇게 그래프 1번에서 5번까지 어떤 그래프가 맞는 그래프인가 이것도 화학에서는 나오는데 물리는 그런 문제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수학적 어떤 기술을 크게 요하진 않지만 수학적 감각이 좀 필요한 것은 맞죠. 이제 모든 물화생이 다 당연히 사고력 중심인데 물리는 이제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요 발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에 어떤 키워드를 딱 보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안에서 거기에서 개념들이 쫙 연상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원리들도 쫙 연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머릿속에서 조합이 돼서 아, 이 문제 안에서 이런 결과까지 가는구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좀 태생적으로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좀 길러지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절대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물리가 아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물리가 이제 다른 화생지보다는 좀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오히려 계산은 화학보다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는 아무래도 생지보다는 굉장히 클리어한 과목이다라는 게 오류가 없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도 있어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풀 때 중간에 어떤 논리 전개 과정상 오류가 없었다면은 실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산 실수는 그건 열외로 하고요. 분명히 본인이 중간에 잘못 생각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로 잡아간다면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물리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생지보다는 조금 양이 적고 암기 싫어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하고 공부에 재미가 중요하고 재미없는 거 절대 못하고 공부량이 조금 적은 학생 이런 학생한테는 적합합니다. 사실 물화생지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건 물리일 거예요. 아마도. 아무래도 이과생들은 그래도 대부분 수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물리는 좀 재미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물리 덕후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재미는 있어요. 물리 지금 모고나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이 2003년에 물리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이제 작년 6월 모평이에요. 보시면 이제 왼쪽 물리는 아이고 문제가 훨씬 단순하죠. 그리고 뭔가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정보를 다 줍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이나 그래프에 잘 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때도 물리는 항상 안 맞는 학생들은 존재해서 어렵다고 했었는데 지금의 이제 수능 문제 유형은 이렇거든요. 정보가 딱히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속도의 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막 무턱대고 막 식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어쨌거나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 근데 지금의 수능이나 모고는 그렇게 식을 많이 써서 문제를 풀라는 의도로 절대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읽어내서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힌트를 찾아야 돼요. 그 힌트만 찾으면 결국 요식 하나 써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 사칙 연산이죠. 이거 하나 써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를 이제 잘 하려면 문제는 이제 문제 해독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물리 문제 풀 때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도 더 빠르게 답이 나오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 미지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걸 계산해서 푼다. 그럼 오래 걸려요. 미지수를 적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자서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 같으면은 혼자 공부가 가능했었어요. 이제 올해 수능을 보시면 1단원이 이제 역학, 열역학, 상대성 이론 다 포함해서 9문제,
2단원이 이제 전자기 파트, 3단원이 파동 현대물리 해서 이제 요렇게 20문제가 배분이 됐고 1단원이 뭐 양도 많기 때문에 문제의 수도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생명보다는 역학 문제를 이렇게 많이 넣진 않아요. 딱 5문제 정도로 항상 넣어주기 때문에 뭐 역학 연습만 좀 잘하면 됩니다. 저희 이제 방학 특강은 방학 특강과 심화 방학 특강으로 나뉘는데 둘 다 물리, 화학, 생명 모두 일단은 그냥 원 방학 특강, 원 심화 방학 특강은 그 1년 커리를 한 바퀴 돌아요, 방학 동안. 근데 이제 생명은 유전 특강이 따로 있어요, 어머님. 그래서 유전 특강은 이제 유전만 좀 더 고난도까지 보는 거고 나머지 원 특강들은 1년 커리를 한 바퀴 도는데 근데 이제 방학 특강은 처음 보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봤지만 그때 너무 싫었다.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 바퀴를 보는데 좀 더 문제 난이도가 쉬워요. 고2 모고에서 고3 수능 모고의 중정도까지의 문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완자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완자보다는 어려워요. 심화 방학 특강은 물원, 화원, 생원을 한 번 이상 본 친구들. 생원은 심화 특강은 없고 유전 특강만 있네요. 물화 한 번은 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정리하고 싶다 해서 문제 난이도가 이제 수능 고3 모고에서 중에서 상까지의 난이도로 1년 커리를 한번 돌고요. 이건 시간 배분이에요. 얘는 처음 하는 친구들 대상이기 때문에 개념을 좀 더 천천히 설명할 거고 문제 자체가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개념 수업 문제풀이 하는 게 한 1대1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심화 방학 특강은 한 번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개념은 좀 스피디하게 빠르게 설명할 거고 문제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풀이하는 시간이 길어서 시간 배분이 한 3대7 이렇게 될 겁니다. 모두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다 기출 문제 그리고 수능 모고 기출 문제가 들어 있고 이제 개념이 뭐 완자나 뭐 이런 기타 그 시중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흐름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이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학원을 다니면 그럼 개인 공부는 언제 하냐? 그런데 이거를 학원 공부 따로 개인 공부 따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학원에서 그 학원 공부에 개인 공부가 녹아들 수 있게 수업 진행하고 숙제도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학원에서 개인 공부를 잘 녹여서 공부할 수 있게 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보다 같은 실력을 만든다 치면 훨씬 오히려 홍공 시간 단축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암기하고 기억해야 될 거는 들은 거가 잘 기억에 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화생 문제가 내가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짧게 풀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짧게 풀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화생은 암기 과목이 아니냐. 사실 물리도 수능에 단순 지식 묻는 문제 내주거든요. 왜냐하면 30분 안에 20문제 풀어야 되는데 20문제가 계산 문제면 절대 못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지식을 묻는 문항은 몇 문제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변별하는 문제들은 아니죠. 특히 생명은 진짜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와는 완전 달라요. 어느 정도냐면 올해 고3 친구 중에 생원 수능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선생님 생원은 생명과학 1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추론 영역 1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지식은 당연히 기본 베이스고 친구들이 방탈출 게임하는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론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를 목표로 잡는데 내신 버리고 수능 공부하면 안 되나요? 이러는데 이게 사실 이제 친구들이 내신을 요즘 되게 자꾸 빨리 버려요.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 끝내고 내신 접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기쯤에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수능 체제다라고 해서 공부하기가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2학기 때 또 2번의 내신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은 뭘 할 것이며 또 그때 수능반에 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수능반은 고3들의 수능반일 텐데
고3들은 이미 상반기 공부가 끝나서 실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고3들 6월, 7월 이후에 학원 들어가면 뭐 개념 설명, 문제 설명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모고 풀고 거기서 못 푼 문제 몇 개 풀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2가 내신을 버리고 지금 수능을 하겠다? 이거는 내신 기간에 그 시간을 그냥 어영부영 버리게 되고 수능반 들어가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요. 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별 내신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나 이제 학생별로 차이는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제 맞춰서 내신을 진행하고, 또 국영수를 먼저 완성하고 과학을 시작해도 되냐, 사실 공부가 완성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최고 수준의 실력이 쌓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시작 자체는 일찍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친구들이 사탐으로도 많이 이동해요. 이제 물화는 많이 버리고 생지를 하는데 생명도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이제 사탐으로 많이 가는데, 이 사탐을 할 경우 불이익이 없는 학교가 일단 별로 없고요. 또 그 불이익이 없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모든 전공이 아니라 그냥 일부 전공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탐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학생들이 거의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바라보고 지금 고2를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불이익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최저가 과탐에 3% 가산점 주는 거고 5%, 6%, 7% 차이의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많은데, 이게 3%면 한 1등급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상위권 대학을, 그러면 사탐 런 하지 않고 과탐으로 당연히 1, 2등급 받은 친구가 오겠죠. 그러면 사탐 런 한 친구는 0등급 받아야 돼요. 그 1등급 커버하려면. 근데 0등급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게 공부를 좀 편하게 하는 거가 장점이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또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전데요. 저는 이제 되게 오래 했고, 그래서 그 오래 한 동안 정말 안 해본 수업 없이 모든 수업을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할 수 있는 물리 수업은 다 했는데, 제가 시작은 올림피아드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제 학원을 차린 것도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동안은 고등 내신과 또 수능에 더 많이 이제 수업을 했고, 또 과학 논술이 아주 활발할 때는 과학 논술 수업도 많이 했고, 올해도 민사고 친구 그 카이스트 심층 면접 준비시키면서 물투 수업하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뭐 안 해본 수업 없이 다 한 것 같고, 민사고 내신 이런 거 하느라고 AP 물리 이런 수업도 다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래도 물투 수업을 매년 1회 이상은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진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 물투 수업한 거는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 중학생은 수요가 그래도 적지만 있어서 중학생은 인원 적어도 항상 물투 수업을 열 수 있으면 소수라도 열어서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그 물투 수업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수업도 2년 정도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실력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제 수업의 가장 장점은 일단 그 수업을 개념 설명을 할 때 정말 이렇게 한 호흡에 한 흐름의 수업을 해요. 그래야 학생이 훨씬 더 개념을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리 문제 선생님들마다 풀이 다 달라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짧은 풀이도 있고 긴 풀이도 있겠죠. 근데 제가 좀 문제 해독을 빠르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남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와 이제 물리 공부를 하면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시고요. 저희 학원이 좀 작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좀 강한 학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강의력, 뭐 실력도 다 있으시겠지만 또 되게 다정하고 친절하시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질문하고 학생들이 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표는 그 자료로 드렸고요, 어머님. 그리고 그 낱장으로 상담 카드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꼭 작성해서 이따가 강은혜 원장님 이제 설명 이후에 꼭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또 중등부 설명회도 있고 해서 개인 상담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상담 원하시면은 상담 카드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내일은 좀 풀 수업이고 월요일부터 전화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지크 과학학원에서 화학이랑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강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변화된 입시,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에서의 대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도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일을 계속 해왔고, 제가 처음에 이제 석사 생활을 할 때 아르바이트로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원장님이랑 같이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횟수로 17년 정도 됐고 원장님 그거보다 조금 더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고등부 내신이랑 수능을 가장 많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대상으로 화학 선행 그리고 생명과학 선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일 궁금하실 부분은 2026년도 수능부터는 그러니까 물론 28년도에 또 큰 변화가 있기는 한데 이제 과탐 지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에서 과탐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없어지기는 했는데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은 사라졌지만 가산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산점이 제가 이제 3% 최대 5%까지 적어놨는데 이제 10%까지 가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산점을 제가 최소 3%로 봤을 때 사탐 1등급이랑 과탐 2등급이 거의 점수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10% 차이 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 지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수시나 정시에서도 과탐을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연계열로 전공을 선택을 할 계획이면 아예 과탐을 배제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전공을 정했을 때 과학을 공부하지 않고 대학을 가게 되면 거의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과탐 4과목 중에서 생명과학의 특성을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표준 점수가 과탐 4과목 중에서 거의 항상 1등 아니면 2등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표준 점수 배신이 없습니다. 일단 압도적으로 인원수가 제일 많고요. 과탐 중에. 그다음에 난이도가 사실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유전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1등급 컷이 작년도 수능 제외하고는 올해도 44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3년 연속 42였어요. 1등급 컷이. 그럼 가장 4과목 중에 등급 컷이 낮다고 볼 수 있고 그럼 등급 컷이 낮은 것이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전을 제외한 문제들의 난이도는 굉장히 이제 낮아요. 굉장히 쉽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유전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가 가장 고난도인데
사실 이제 두 문제의 유전을 아예 그냥 버리고 풀지 않고 나머지 안에서 다 맞춘다고 해도 1등급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유전이 어렵기는 하지만 오히려 등급은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등급컷이 내려가니까. 조금 이따 샘플 보여드리겠지만 유전하고 이제 비유전에서 고난도 세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접근성이 높고 이제 노베이스인 학생들도 3개월만 공부하면 3등급을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2등급하고 1등급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신유형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이제 기초가 없는 친구들도 누구나 이제 가장 고난도의 6문제를 제외하고는 쉽게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개년 수능 등급컷인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24년도 수능 제외하고는 1등급 컷이 이제 가장 이제 낮았고 2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39점이었다가 이제 올해 41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총 20문제 중에서 비유전 단순 개념이랑 추론 그래프 문제가 12문제, 그다음에 유전이 6문제, 흥분전도 근수축이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작년 수능부터 비유전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대신에 유전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비유전의 난이도가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감할 때 그냥 그래프로 바꿨네, 표로 바꿨네 정도지 못 푼다든지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정도의 증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유전이 조금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비유전 문제를 약간 겉으로 보기에 그래프나 표 형식으로 바꿨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 개념 문제 총 4문항인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번식은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이건 사실 어머님들도 다 푸실 수 있을 만큼 상식이 그러니까 그냥 상식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기본 개념, 단순 개념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표 해석이나 추론 문제들인데 사실 이건 추론까지도 아니고 이제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래프나 표로 바꿔서 질문을 하는 형식인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는 영역의 문제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표나 그래프로 바꾸는 건데 이제 생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표로 뭐 방영구법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도 역시나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냥 사칙연산 수준의 계산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이제 어렵다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 다음으로가 이제 흥분 전도하고 근수축 문제예요. 근데 작년 수능부터 흥분 전도하고 근수축은 신유형, 그러니까 새로운 처음 보는 유형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12번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요 이제 흥분 전도는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칙연산 수준의 계산으로 풀 수 있고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숫자들이 막 들어가 있고 미지수 XY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거의 틀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문제고요.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흥분 전도보다는 조금 아이들이 어려웠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미지수를 세워가지고 풀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이 문제도 역시나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1등급 컷이 2015년도 올해 수능에 좀 다시 내려갔고요. 44점으로. 그리고 내년에도 더 쉬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영수가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탐은 쉬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렵다고 이제 불리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워져야 극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와요. 그러면 6개 중에서 한 문제 가장 어렵고 2문제는 중난이도, 나머지 3문제는 쉬운 문제들인데 지금 킬러를 없애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지금 2번째 수능인데 원래 킬러가 제일 어려운 게 2문제였다면 이제 한 문제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 한 문제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상위권 친구들 제외하고는 안 풀어요. 안 풀고 나머지 안에서 시간을 씁니다. 그럼 내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그냥 빼고 풀기 때문에 그 가장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가 조절이 되는 것이 수능의 이제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인데
사실은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체감상. 그러면 뭐만 바뀌냐면 등급 컷만 좀 바뀌게 된다. 등급 컷이 오히려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빼고 나머지를 이제 다 맞추게 되면은 상위권, 극상위권 친구들한테도 유리하고 등급컷 전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안정적으로 2등급이나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 수능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려운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이제 생명과학은 사실 이제 기초가 없는 친구들 5, 6등급, 기초가 없어도 5, 6등급은 나오는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3개월이면 3등급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조금만 더 이제 노력을 하면 유전에서 한 문제, 두 문제씩 맞추기 시작을 하면 2등급까지 이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은 가성비가 가장 높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지구과학하고 비교하면 이제 지구과학도 생명과학만큼 이제 아이들이 좀 접근성이 낮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긴 한데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뒤통수를 맞는다. 수능장에 가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과목인데 생명과학은 그런 약간 변수가 조금 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가장 어려운 유전을 제외한 파트들은 접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좀 쉽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탐 중에서 좀 유리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들은 10초 이내에 풀도록 이제 타이머로 연습을 하고 고난도 이제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반드시 완결을 하고 이제 2문제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하나는 사실은 이제 찍는 것을 추천을 많이 하고 찍기 특강이 있을 정도로 이제 한 문제는 그냥 버려도 등급 컷이 낮기 때문에 크게 1등급 받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안에서 다 만점을 맞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비유서는 이제 암기를 할 때 이제 생명이 이제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왜냐하면 암기하는 내용이 호르몬과 신경계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럼 다 추론하고 생각해서 푸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보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뭐 일단은 개념서를 정독하는 거 중요하고 근데 읽기만 한다고 해서 암기가 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자기가 정리하는 거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요새는 아이들이 타이핑으로도 많이 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암기를 할 때는 말로 가르치듯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답을 정리하는 것. 왜냐하면 너무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유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쉬운 난이도의 유전 3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 형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건 세포 분열하고 DNA 상대량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연습을 하고 이제 기본적인 아이들이 개념을 익힌 다음에 정해져 있는 유형에서 풀이 방법들을 배우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고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7번이 아이들이 이제 제일 많이 좀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이긴 한데 비분리 문제고 나머지는 다인자랑 이제 가계도 문제인데요. 이제 다인자 유전은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이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경우의 수가 다양하긴 한데 실제로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계산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15번은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유전 중에서 3문제 중에서 풀만한 문제였고 이제 19번 같은 경우에 가계도 문제인데 이제 가계도하고 비분리 둘 중에 아이들이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한 문제를 빼고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조금 강한 파트, 약한 파트를 결정을 해서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만약에 근데 내가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덜 써서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2문제 다 풀고 가면 뭐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은 이제 대형 강의랑 좀 다르게 학생이랑 좀 밀착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속도 느린 친구들도 맞출 수 있고 따로 보강 잡아서 그 친구들이 못 따라오는 부분들 보강을 할 수 있고 또 이미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문제 제공하면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질의응답했던 내용들 좀 넣었는데요. 이 친구는 고2 친구고 내신 수업을 듣는 친구인데
수행평가 대비해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질문했고요. 수행평가랑 뭐 그리고 세특 같은 것들도 저희가 도움을 저 같은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실험할 주제 그 세특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 내신 수업을 듣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개념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랑 가깝게 이렇게 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이 방법은 이제 손으로 풀이를 해서 아이패드로 이제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보내주는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 풀이는 설명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수업은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수업 내용 다시 보고 싶다, 아니면 뭐 결석을 했다, 이런 경우에 영상으로 이제 자기가 못 봤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고 해서 모든 수업 다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수업을 어떻게 하나 이제 궁금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수업 이제 마무리된 친구들, 뭐 내신이나 수능에서 이제 잘 본 친구들 연락이 이제 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의응답 했던 내용을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는지를 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학원에 없어도 이제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 들어온 부분들, 이것도 이제 학생이 캡처를 해서 문제를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풀이 영상을 이것도 이제 녹화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건 이제 집에서 제가 한 거라 보니까 애기들이 만화 보는 소리가 나고 있기는 한데, 네. 이제 또 궁금하실 부분이 고등학교 이 분당 주요 학교에서 출제됐던 화학이랑 생명 기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수능 기출 문제랑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신이 수능보다 더 어려워요.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초고난도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출제가 된다면, 이제 뭐 내신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이 있는 늘푸른고는 생명은 15문제가 고난도 문제예요. 그러면 시간 안에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평균이 30점대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내신이 수능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일단은 이건 낙생고 문제고 왼쪽이 실제 시험지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2015학년도 수능 화원 킬러 문제였던 19번인데, 이거 킬러 문제는 아니고 근데 내용 보시면은 보기까지 똑같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이시나요? 기억 X는 베릴륨이다, 니은 Y2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아예 그냥 보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이것까지도 아예 그냥 동일하게 내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보기 똑같고, 네, 선지까지도 아예 그냥 동일하게 출제를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보기랑 숫자만 약간 바꾸셨는데 똑같은 문제고, 얘도 이제 보기 약간 바꾸셨지만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건 대진고고요. 대진고도 역시나 그냥 거의 똑같은 문제들을 기출에서,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평에 있는 문제들 그냥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2들도 그냥 수능이랑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내신을 할 때 이제 기본적인 개념서로 진행을 하고 개념을 나가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마더텅이랑 뭐 자의, 풀수록 같은 기출 문제집으로 문제를 풀어요. 왜냐하면 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기출을 내버리시기 때문에 이제 이 기출 문제의 비율이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모든 학교들이 다 기출 문제 내십니다. 근데 이 기출 문항 수가 좀 절대적으로 많은 학교가 있고 조금 적은 학교가 있지만, 그래도
아주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출 문제들을 다 풀 줄 알아야지만 학교 내신에서도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 학원에 오래 다녔었던 이제 학생 어머님께서 이제 올리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화학이랑 생명 강의하면서 이제 이번에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수능에서 약간 미묘하게 바뀌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내신이라든지 수능을 어떤 식으로 대비하셔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학원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뭐 학생들하고도 그렇고 어머님들하고도 자유롭게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고, 이제 뭐 앞에서 설명했을 때 세트 그 탐구 보고서 쓰는 거를 좀 뭐 방학이나 이럴 때 특강으로 할 수 있냐, 왜냐하면 그 세특이 지금 학종에서 또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문의를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개강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 보시고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